민권센터가 신규 등록 이민 유권자 8만 명을 돌파하며 이민자와 아시안 커뮤니티 권익 향상에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11월 6일 뉴욕주 본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유권자 등록 마감이 오는 10월 16일까지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인 박명근 시의원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하고 시의장에게 살해 위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잉그루드 클립스 마이클 시오피 경찰서장이 정직 명령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한인사회 리더들이 모이는 세계 한인회장대회가 서울에서 개막했습니다. 미국과 동남아 국가 등의 16개 은행을 해킹해 약 9억 달러를 빼돌리려 한 북한 해킹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KBTV 뉴스9 이기양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민권센터가 신규 등록 이민 유권자 8만 명을 돌파하며 이민자와 아시안 커뮤니티 권익 향상에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김일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권센터는 지난 2004년 이후 8만 363명의 유권자가 새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평균 6천 명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민권센터는 한인과 중국계 등 아시안 그리고 소수계뿐 아니라 투표 자격이 있는 모든 유권자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활동을 펼쳐왔다며 유권자 등록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더 많은 이민자가 선거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야 아시안 아메리칸의 정치력이 신장되고 아시안 이민자 커뮤니티가 정부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1월 본선거에선 연방 상하원과 주지사를 선출하며 뉴욕 주의회, 뉴저지 주 타운 정부 시장, 시의원도 선출합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11월 6일 뉴욕주 본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유권자 등록 마감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계속해서 김일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1월 본선거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오는 10월 16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부재자 투표 신청서는 선거일 일주일 전인 10월 31일까지 우편으로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해야 됩니다. 부재자 투표는 선거일 전날까지 해당 지역 선관위에 직접 방문해 투표하는 방법과 우편 투표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뉴욕주 본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되며 뉴욕주지사와 뉴욕주 검찰총장, 뉴욕주 상하원 의원 등의 선거가 실시됩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한인 박명근 시의원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하고 시의장에게 살해 위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잉그루드 클립스 마이클 시오피 경찰서장이 정직 명령을 받았습니다. 3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잉그루드 클립스 마리오 크렌잭 시장은 시오피 서장이 최근 사퇴한 캐롤 맥모로우 시의장을 협박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책임을 물어 2일 정직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크렌잭 시장은 시오피 서장은 실없이 농담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가 한 언사는 경찰이 시민을 위협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오피 서장은 수년 전 공개적인 자리에서 맥모로우 시의장에 대한 살해 위협과 함께 박명근 시의원에게 인종차별 인신공격적인 언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시의원은 이번 사태는 총기를 갖고 있는 경관이 시민에게 살해 협박을 한 것이라며 민주공화당적을 떠나 정의와 인권을 생각한다면 시오피 서장의 파면에 모두 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브롱스 주민들은 라이커스 교도소를 대체할 새로운 교도소 건설 계획에 브롱스 지역이 선정되면서 큰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교도소 건설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 뉴욕 브롱스 콩코드 애비뉴 근방으로 선정되자 지역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교도소 건설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70년 넘게 콩코드 애비뉴에서 가족을 키웠다며 뉴욕시 정책에 분노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라이커스 교도소를 폐쇄하고 자치구 기반의 교도소 제도를 바꿀 계획을 세우고 브롱스의 콩코드 애비뉴 건물과 브루클린의 애틀랜틱 애비뉴, 맨하탄의 센터 스트리트와 퀸즈 82번가의 시설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교도소 건설에 대한 공청회는 현재 예비 단계에 있으며 당국자들은 주민들이 앞으로 우려와 입장을 표명할 기회가 많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 한인사회 리더들이 모이는 세계 한인회장대회가 서울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개막했습니다. 재외동포재단 주최로 사흘간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한인회장들은 740만 재외동포들을 대표해 동포사회 현안과 모국 기여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올해 대회에는 75개국 500여 명의 한인회장과 임원진들이 참가했습니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남북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동포들이 기여할 수 있는 대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 개헌 논의 과정에서 재외동포의 헌법적 지위가 부여되길 희망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오는 5일에는 한인회장 등 내외빈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2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상록회는 홈디포와 월마트 등 미국의 대기업들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록회는 최근 버겐카운티 정부로부터 $6,000의 지원금도 받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일강 기자입니다. 뉴저지 상록회는 버겐카운티로부터 $6,000의 그랜트 지원금을 받기로 했다며 이번 계기로 홈디포와 월마트 등 대형 회사들의 커뮤니티 아웃리치 지원금을 받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상식량지원센터가 최근 한인 담당자가 사퇴하면서 본부로 자진 철수한 것과 관련해 과거 지원을 받았던 분들은 본부와 직접 통해서 예전처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인 시니어들에 대한 상록회 차원의 지원 사업 또한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록회는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세미나 개최와 점심 식사 제공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주 2회였던 이발 서비스를 주 3회로 확대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미국과 동남아 국가 등의 16개의 은행을 해킹해 약 9억 달러를 빼돌리려 한 북한 해킹 조직이 적발됐다고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가 밝혔습니다. 김일강 기자입니다.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 파이어아이는 미국과 베트남 등 11개 나라 16개 은행을 4년 동안 해킹해 약 9억 달러를 빼돌리려 한 북한 해킹 조직 APT-38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PT-38은 라자루스로 알려진 북한 해킹 그룹의 산하 조직으로 북한 정권을 위한 자금 마련 임무를 맡고 있다고 파이어아이는 설명했습니다. 파이어아이는 APT-38이 훔치려 한 금액 가운데 최소 수천만 달러의 피해는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피해를 입은 은행은 베트남 TB뱅크, 방글라데시 뱅크, 멕시코의 방코맥스 등입니다. APT-38은 최대 2년간 장시간에 걸쳐 은행들의 활동을 살핀 뒤 악성 코드를 설치하고 가짜 거래를 유발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를 비롯한 여러 나라 정보 수사기관은 이미 APT-38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들의 활동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지난달 북한 국적 해커를 기소한 데 이어 북한의 금융 해킹에 대한 압박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오는 6일 뉴욕 시티필드에서 콘서트를 갖습니다. 시티필드는 메이저리그 뉴욕 매츠 홈구장으로 약 4만 명을 수용할 수 있어 유명 아티스트들에게 대형 콘서트를 위한 공간으로 유명합니다. 방탄소년단 콘서트를 일주 앞둔 지난달 31일부터 시티필드 앞에는 텐트가 하나둘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방탄소년단 팬들이 더 좋은 스탠딩 자리를 얻기 위해 줄을 서서 노숙에 나선 겁니다. 콘서트 스탠딩 입장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앞에서 콘서트를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300명이 넘는 팬들이 텐트를 치고 콘서트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길게는 일주일 동안 텐트 생활을 하는 셈입니다. 한편 방탄소년단 콘서트가 뉴욕에서 얼마나 큰 이벤트인지 알 수 있는 사례가 또 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방탄소년단 콘서트 당일 혼잡을 대비해 안내문을 공지하고 시티필드에 닿는 급행 지하철을 마련했습니다. 스마트폰 영역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LG전자가 새로운 전략 스마트폰을
공개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앞 뒷면에 모두 5개의 카메라 렌즈를 장착했는데 스마트폰 카메라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SNS 사용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겨냥했습니다. LG전자의 전략 스마트폰인 V40 신큐로 5개의 카메라 렌즈 펜타 카메라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SNS 등으로 스마트폰 카메라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소비자의 취향에 맞춘 스마트폰 카메라의 기능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화질 화면과 함께 재미있는 화면 구성을 원하는 SNS 사용자층을 집중 겨냥했습니다. 삼성 갤럭시 노트 9도 자체 펜을 이용해 원격으로 촬영하거나 흔들린 부분을 스스로 알려주는 기능을 앞세웠고 아이폰 X는 주변 배경보다 인물이 더 돋보이게 하는 기능을 탑재하는 등 주요 경쟁사들도 스마트폰 카메라를 정교하게 가다듬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이번 신제품 출시를 통해 고질적인 스마트폰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유타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독극물 성분이 유출된 봉투를 보낸 남성이 지난 수요일 체포됐습니다. 이 사건의 용의자는 유타 북부의 한 작은 도시 로간에 사는 39살의 윌리엄 클라이드 앨런입니다. 앨런은 독극물이 유출된 봉투를 2명의 육군 장성에게도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 위협적인 우편물은 펜타곤이나 백악관에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봉투에 유출된 독극물을 마셨을 경우 36시간에서 72시간 내에 사망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앨런은 해군에서 4년 동안 복무하다 2002년에 전역했습니다. FBI는 범행 동기를 캐고 있습니다. 뉴욕시 퀸즈에서 30대의 어머니 티나 토라비가 1살짜리 딸을 살해하고 아들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사건은 목요일 새벽 애쉬비 애비뉴 175번가에 있는 자택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거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1살짜리 신생아 엘레나 토라비를 발견했습니다. 엘레나의 쌍둥이 오빠들도 심한 외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엘레나는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오빠도 위독한 상태입니다. 텍사스주 북부에서 42명의 학생을 태운 스쿨버스가 추락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메스키트 독립교육국 관계자에 따르면 이 스쿨버스는 이날 고속도로를 달리다 경사진 도로 밑으로 추락하며 곤두박질 쳤습니다. 사고가 나자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출동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다행히 다른 38명의 학생들은 무사히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 버겐 카운티에서 올 들어 차량 절도가 기승을 부려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도난 피해를 입은 차량은 총 95대에 달해 지난해에 2배를 넘었습니다. 당국은 이 같은 차량 절도가 트라이스테이트 일원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뉴욕시 살인율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경의 범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뉴욕시 전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총 2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5건에 비해 6%포인트 늘었습니다. 지난해 뉴욕과 뉴저지 일원 한인 영주권 취득자 수가 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발표한 2017 회계연도 이민 연감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미 전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은 19,184명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퀸즈 프레시메도우 MS216 중학교가 연방교육부가 선정하는 블루리본 우수학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방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도 내셔널 블루리본 학교 명단에는 전국적으로 총 349개교 초, 중, 고등학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중 공립학교가 300개교, 사립학교가 49개교였으며 뉴욕은 20개교, 뉴저지는 18개교가 포함됐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사랑의 터키 쌀 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미재단의 전상복 회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번 사랑의 터키 쌀 보내기 운동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요? 예년과 같이 할 예정이지만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각종 재난 이제 각 50개 주 또 세계적으로 이제 지진과 홍수 등등으로 말미암아 미국도 네. 그런 것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우리 한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미국 분들 고통당하는 이웃 홈레스와 그 외에 이제 저소득층 연로한 분들에게 네네. 우리가 터키를 많이 사가지고 네. 보내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모금 목표 예산안은 있습니까? 예, 터키를 3,000마리, 쌀을 1,000푸대, 한 마리가 이제 15불인데 우리가 네. 10불에 싸게 사고 예. 쌀도 15파운드짜리 15불인데 한 10불에 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도 한 3만 불이 있어야 이 모든 목표액을 달성하고 네. 그런데 매년 시작은 처음엔 힘들지만 나중에 이렇게 계산해 보면 네. 동포들이 적극 동참해서 네. 막 99%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 기부자들에게 대한 세금 혜택이라든지 이런 거 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32년 전에 IRS의 비영리 단체로 등록을 해서 누구든지 10불이든 5불이든 뭐 1,000불이든 간에 성금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감사 편지를 보내고 그 감사 편지에 IRS 텍스 면세 번호를 넣어가지고 보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1년에 매년 4월에 인컴 텍스 파일 할 적에 네. 이곳에도 얼마를 성금했다 하고 네. 이걸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절세 혜택을 받습니다. 네네. 그럼 올해 가두 모금 행사는 언제 어떻게 진행할 어, 예정입니까? 9월 29일 날 우리가 이제 결산 보고를 했고 네. 11월 3일 토요일 날 뉴저지 일대에서 2시간 정도로 이제 각 보로에서 참여하는 자원봉사들이 모여가지고 네네. 간단히 이제 요령을 우리가 나누고 네. 이 팔팍 일대만 2시간 모금합니다. 목표액을 우리가 많이 가지지만 모두 어렵기 때문에 적어내기든 큰 돈이든 간에 상관없이 네. 모아서 모든 동포들의 뜻을 우리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어떤 곳을 어떻게 후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예, 세리 하베스트라고 그것이 직원이 한 150명 되고 추력이 한 30대 있고 네. 지금 여기 비공식 통계하면 뉴저지, 뉴욕 일대 홈레스가 7만 명이 있다고 그럽니다. 네네. 그분들은 집이 없고 가난하고 여러 가지로 사정이 있는데 날로 줄어들어야 하는데 옛날보다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빈익빈 부익분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은 경제가 많이 좋다 하는데 사실은 또 돈 버는 월가의 사람이 많은가 하면 또 실직되는 분도 많고 그중에 한국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터키와 쌀을 병행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그 기부금을 받아서 어디로 어떻게 보내시는지요? 기부금을 보내지 않고 우리가 네. 이제 여기 홈레스를 위한 모든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슈퍼마켓 혹은 농장에 이렇게 일일이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몇만 톤이 얼마 구입이 필요한데 또는 쌀이 몇 천 푸대가 필요한데 귀하께서 우리에게 좀 좋은 값으로 주십시오 하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럼 자기들이 회의를 해서 정가는 얼마인데 디스카운트 프라이스는 얼마에 준다고 회신이 옵니다. 네. 그러면 곧바로 우리가 디파짓하고 언제 우리가 픽업하겠습니다 하고 곧바로 이제 물건이 오고 가고 배달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인 사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을 텐데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참 하시는 사업이 네. 크게 번창해서 성공하시고 또 이렇게 이런 큰 행사에 모두 동참해서 많이 후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업이 크게 왕성하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포커스인에서는 사랑의 터키 쌀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는 한미재단의 전상복 회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회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